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체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여름방학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설명의 자료집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고입 대입 가이드북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 학원에서 드린 아주 소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집에서 약간 공부하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팀장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고희 강사고요. 제 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세 과목으로 분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목을 독서 논술을 맡고 있고요. 문학을 맡고 계신 변혜지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시고 이따 문학 관련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무엇보다 현직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허성민 선생님 비문학 맡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 본 경험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들에게 독해 원리 중심으로 비문학을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맡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강사들 소개를 좀 마쳤고요. 자, 올여름 중학교 1학년을 위해 마련된 모든 것. 일단 이 학원은 도대체 어떤 체계로 어떻게 꾸려지는 학원일지 이제 보내주시는 어머님은 좀 아실 테고, 처음 방문해주신 어머님은 이제 많은 것을 좀 듣고자 오셨겠지만, 일단 여름방학을 위해 저희가 무얼 준비했는지를 짠 보여드리고, 좀 상세한 체계는 계속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학생이 국어를 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처음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는 뭐 국어를 아직 시작을 안 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뭐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좀 정보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냐 설명의 자료 3쪽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모든 내용은 설명의 자료 안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뭐 필기의 압박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희는 먼저 이번 방학 때는 문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반이라고 부르는 독서 논술, 문학, 비문학으로 나누어진 그 정규반에서 일단 형태소 문법을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1학년의 필수 문법 중에 하나가 형태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품사만 있었다면 올해부터 품사와 형태소 두 가지가 중1의 핵심 문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태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정규반에서 형태소를 정교하게 학습하는 것을 요번 여름방학 때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논술 때는요,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을 읽는데요. 또 이 책이 왜 중요한 책이냐? 중학교 2학년의 필수 문법에 훈민정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좀 깊이 있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깊이 있게 제대로 적힌 전문서적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의 문법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자랑을 끼워 넣자면 제가 작년에 이 책으로 이제 가르쳤었던 화산중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이 훈민정음을 그 책을 통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상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학습한 내용이 중학교 2학년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독서를 통해서 문법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2학년 때 문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름방학, 방학인 만큼 저희 학원, 특히 저희 학년이 굉장히 무료 특강 열심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소와 품사, 1학년의 기본 문법이고 핵심 문법입니다. 요거를요, 굉장히 좀, 세밀하게 가르칠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강남권 기출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학습에서 실전 훈련에 이르기까지 특강을 통해서 좀 품사를 확실하게 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훈련을 시킬 건데요. 어머님들이 이런 학원 저런 학원 보내시다 보면 레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레벨 테스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느 학원을 가든지 좀 레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레테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희는 일단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되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학생들의 등급이라든가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님들과 공유를 드리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성적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또 면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형 모의고사라는 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자면 중학교 1학년이 볼만한 미니 수능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학생들이 실전 훈련을 통해서 접하면서 국어가 만만한 게 아니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와, 이 국어 열심히 해봐야겠네 라는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에도요 문학 비문학 모의고사를 따로따로 실시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좀 실전 체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원리와 개념에 집중한 방학 특강, 이따 특강 이야기는 한번 쫙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미 1학기 때 비문학 선생님이 많은 노하우를 방출하시면서 독해 원리 학습을 시키셨어요. 근데 다녔던 친구들도 다 정리가 안 될 수 있고요. 이제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또 놓친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방학 특강의 기회를 통해서 배웠었던 것을 한번 총정리하는 특강의 기회를 학생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독해 비법을 또 전수하는 그런 비문학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니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죠. 시대별 문학 갈래 특강.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가요. 이제 고대 가요부터 해가지고 고려 가요까지 시대별로 문학별 갈래를 좀 이해하는 특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시조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주제별 대표 시조를 또 학생들에게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려고 해요. 작년에 이제 역삼중 내신 시험을 볼 때 이제 학생들에게는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없었는데 외부 지문이 나왔다기보다는 선택지에 듣도 보도 못한 고전 시조들이 마구마구 깔렸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서 멘붕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미리 국어 교육을 받았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조가 어떤 건지를 배운 적이 있지만 특별히 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오후가 하나 받고 그 외에는 시조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선택지에 처음 본 시조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방학 기회를 이용해서 되도록 많은 것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학 특강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인데요. 일단 2025년 바로 올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올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 학원이 상당히 오래된 학원입니다. 그리고 다년간에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어떤 식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추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자리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 PPT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PPT 안쪽에 보면은 일단 입시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에서 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근래 들어서 특히 입시에 있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9등급이 5등급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문법은 다시 필수가 됐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4등급 안에 4% 상위 4%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좀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위 10%가 1등급이라는 거는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미리 기회를 잡고 열심히 또 행한 친구들에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문법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영리한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전략적으로 문법을 선택해가지고 대학을 갔죠. 근데 이제는 문법이 필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문법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거 두 가지만 그냥 딱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당장 입시가 코앞이 아닌 우리 아이, 중1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의 이 과정 가운데 있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일반학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자유학기제 실시 권고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학년제였기 때문에 시험이 없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학교장에 재량껏 실시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자마자 이 강남권은 정말 빨리 자유학기제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남권 특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이 강남권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절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된다라는 공고안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시험을 보는 체제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자유학년제가 계속될 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이렇게 저하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은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긴장감도 갖고 학습 능력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또 2022년 전년도와는 뭐가 좀 달라지는 동향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학원가는 굉장히 발빠르게 정보를 빨리 얻어서 또 한 해 1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가 어떤 학교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 학기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고요. 그 1학기가 일반 학기일 경우는 2학기가 자유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일반 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의 때에는 확실히 1학기는 학생들을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학교들이 거의 다 좀 시험을 보는 추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뭐 진선 숙명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딱 기말고사 한 번만 봤었고요. 그리고 잠실중 같은 경우는 2학기만 시험을 보는데 그마저도 중간고사는 뭐 예를 들어 국어 사회만 본다든가 기말고사 때 그 외의 과목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2024년은 또 이렇게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내신 수업을 마련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2025년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를 채택한 학교별 분포 미리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학기 일반 학기 지금 시험 보고 있죠. 이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 학교들은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은 1학기 수행평가로 대체된 뭐 다른 의미의 평가는 있지만 지필평가가 없었고요. 이제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 이후에 2학기가 되면은 전면적으로 이제 시험 태세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름방학 이후 2학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여름방학 중간 정도에 이 2학기 그 3과정 이후에 4과정에 대한 정보는 다시 한 번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들의 변화의 추이를 봤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는 뭐냐면 논술형, 서술형 문항의 출제 경향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요. 긴 호흡의 독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긴 글을 잘 읽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뭔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는 것은 본인이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가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학교들도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지필고사 때 전면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자, 2023년 같은 경우는 개원중, 구룡중, 단대부중, 대명중, 도곡중, 숙명여중 이런 학교들이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개원중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는 기말고사가 100% 서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작년에 단대부중은요. 중간과 기말의 비중이 이러했는데 계속 서답형이 들어갔고요. 작년 잠신중 1학기 중간고사가 100% 서답형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저희 학원에 왔을 때 그냥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라서 제가 또 여름방학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일단 우리 아이의 국어 교육 고민도 되시는데 일단 내신 때 시험 잘 보는 게 지금은 또 아주 큰 목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인근 학교죠. 교육열이 높은 학교입니다. 단대부중 같은 경우 기출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일단 덤벙거릴 확률이 높은 남학생들이 제대로 이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서술형 문제를 시험 문제 안에 내는 경우는 이 서술형 문제에 맞게 따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2학기 기말고사를 봐도 또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까다롭게 조건에 꼭 맞춰야지 써야만 감점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게 저희들도 이 정규 수업 안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논술형, 서술형에 대비한 그런 문장을 서술하는 능력을 최대한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많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논술형과 서술형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맡고 있는 과목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요, 매주 학생들이 글을 쓰죠. 그런데 조건 제시형의 논제를 줍니다. 그리고 개요에 따라서 글을 쓰도록 하는데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제가 주어지면 이 조건에 맞게 글을 써라. 자, 이런 훈련을 거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논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경우도 끊임없이 학생들이 좀 문장의 형태로 본인들이 아는 것을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학교들이 일단 테스트를 단답식이 아니라 단순히 단답식만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무언가를 적어라 라는 그런 좀 엄격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정규 수업은요, 일단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논술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맡고 있는 게 독서논술, 비문학, 그리고 문학 선생님이 문법을 겸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커리큘럼 선정의 원리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학생들이 좀 접하도록 해주고요. 일단 한 번의 수업에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제대로 감상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걸쳐서 이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까지도 학생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 일단 문법이라는 건요, 일단 중등문법은 고등문법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 과정 때 문법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소라든가 품사 같은 중학교 1학년 때 필요한 핵심 문법, 저희들이 개념학습부터 실전 훈련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1년 내내 문법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거고요. 뭐 예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품사를 배울 때 문장 성분을 함께 배우면 양쪽의 개념이 더 확실하게 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된 어려운 문법까지도 학습할 기회를 주고 있고, 뭐 중학교 2학년의 필수 문법 배우고 중학교 2학년을 올려 보낸다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독해 훈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1년에 걸쳐서 역시 지문의 난도가 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모의고사의 형태로 학생들이 좀 고난도 지문을 접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비문학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뭐 비문학 어렵다 그러더니 안 어려운데요? 만만한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지문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놀랍게도 그 독해 원리가 아주 어려운 지문 에 있어서도 그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을, 작년의 이야기예요. 저희 학원을 이제 오랫동안 1년 내내 꾸준히 다녔던 친구가 이제 엄마가, 야, 너희 학원은 레테 없으니까 이쪽보다 약간 좀 멀리 있는 쪽에서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다른 학원 가서 한번 레테 볼래? 그랬는데 이제 그 레테에서 그 학생이 이제 뭐 최상위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말하기를, 엄마 그 비문학생님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막 했더니 나 되게 잘 풀리더라고, 감사하다고 말해야겠어. 그걸 이제 비문학생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꾸준히 잘 따라가는 애들은 정말 다른 학원 가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수준으로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커리큘럼으로는 좀 많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 어떻든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올려간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수준별 교육이라고 해서요, 그렇다고 지금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친구들이 그 비슷한 수준 또래랑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 사실 거기서 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지적인 자극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요.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좀 올려가고 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지적 만족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커리큘럼,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걸 좀 자부드리고 싶어요.
네, 독서 논술 역시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는 또 학년별로 연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조지 오웰의 뭐 198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연계가 돼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책들을 올해 여름방학 때 다룰지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학원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그 복습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할 때 재시험이 있죠. 그리고 매주 주중 소규모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보강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덜 된 학생들은 주중에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매주 글을 쓰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글쓰기가 어떤 한계에서 이렇게 딱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몇 주에 한 번씩 저는 대면 첨사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서 직접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실전 수능형 모의고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테가 없는 대신에 중간중간에 수능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머니들 좀 등급이라든가 등수를 알아서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목마름을 좀 채워드리는 것이죠. 네. 자, 복습 테스트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지 주면서 과목별로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이따가 저희 이제 교재 과제집 이미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어휘 테스트의 견본이거든요. 근데 어휘 테스트를 보면은 사자성어 한자 쓰기까지 이렇게 어휘 테스트를 출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고교 수준의 수능국어의 핵심 어휘, 기본 한자를 저희들이 이제 과제집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걸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과정이 끝나면 종합 성적표를 통해서 이 학생이 뭐 몇 번째 주에는 뭐가 어디가 부족했고 또 성적 차트로 봤을 때 또 어떤 식의 어떤 성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이제 성적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보강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중 소규모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2타임 이렇게 문학, 비문학 그리고 어휘 이 각각 저희 한 명 한 명의 강사들이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휘 같은 경우는 과제집에 수록된 어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수업. 비문학과 문학은 그 전주에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학생 혹은 테스트에 합격을 못했던 학생들이 재시험을 봤는데 그 재시험마저도 합격을 못했던 학생들은 이 보강 클리닉을 지정해서 꼭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고 중요하죠. 자, 전주 수업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따로 또 소규모 수업을 한 번씩 해주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자어나 사자성어를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제가 덜 된 친구들 저희들이 꼭 학원으로 불러서 과제를 잘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 첨사 클리닉은 3주 혹은 4주 정도 저득점자 제가 이제 좀 일일이 채점을 하면서 학생들의 글이 보이다 보니까 이 학생은 꼭 한번 불러서 좀 지도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저희가 이제 요일과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그냥 개별 첨삭해주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3과정 여름방학 때도 실전 수능형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지금 2과정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번 주 금토일 수업 때 저희가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열심히 출제를 했는데 문학 비문학으로 이루어진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번 주도 학생들이 미니 수능 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아, 수능 국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체험을 하면서 자기 국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과정별로 저희들이 항상 저희 학원이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여름방학 때도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뭐 1학기, 2학기 뭐 일반 학기가 뭐고 자유학기가 뭐고 이런 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내신 수업에 대한 관심 어머님들 정말 강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시잖아요. 당연히 여름방학 때는 어떤 학교든 지필고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의 내신 수업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아까 정보를 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내신 수업은 학교별 담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좋은데 대형 학원이라 관리가 약하다. 거의 뭐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 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냥 그게 일종의 고정관념처럼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저희들이 좀 부당하게 받게 되는 핸디캡이다 이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요. 학교별 담임제이기 때문에 거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교 수업보다도 더 장악력 있게 관리하시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지도를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삼중 담당 선생님, 뭐 개포중 담당 선생님, 단대부중 담당 선생님 다 이제 저희들이 학교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의 어떤 가이드를 정확하게 반영한 아주 우수한 교재랑 자료 다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이 교과서가 바뀌어요. 네, 이미 바뀌었고 바뀐 교과서를 쓰고 있고 2학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누적된 기출,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기출이 조금 무효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주 중학교 1학년의 커리큘럼 자체가 전면적으로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저희들의 자료는 결코 쓸모없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별의 어떤 기출 경향 알고 있는 것들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역삼중 대청중을 맡았고요. 또 올해는 약간의 또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삼중 같은 경우가 원래 어느 정도 좀 어렵기도 했지만 작년에 좀 많이 어렵기도 했어요. 이런 기출 경향 같은 걸 반영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 맞게끔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 담임제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요. 정규반은 독서논술, 비문학, 문학이라는 과목을 맡고 있는 강사들 다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지만 그 과목만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수업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이 학생이 한 번 수업을 들으면 다른 학원 가면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저기 김영준 학원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 내신 수업에 있어서는 이게 또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좀 세밀한 관리가 들어가면서 학교별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은 내신 관련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2학기가 되기 전에 내신 학교별로 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따로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신 수업은 2학기 때 기본적으로 한 달이지만 요즘 학교들이 약간 시험을 좀 늦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늦으면 그만큼 진도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절대 교과서로만 공부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뭐 외부 프린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한 달을 기본으로 잡고 있지만 한 달 안에 끝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전 보강까지 포함해서 뭐 7주차 수업이 될 때도 있고 뭐 6주차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진다는 점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저희 학원은 자체 제작한 교재 과제집을 쓰고요. 또 따로 복습 자료도 정말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정말 아픈 목을 부여잡고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앞반 뒷반 그 앞반 중간반 뒷반 이런 식으로 또 국어 선생님이 약간 다르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린트가 혹시라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쌤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앞반 뒷반 학생들의 필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좀 교과서도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은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떠먹이듯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또 그런 교육에 많이 익숙한 강사들이라는 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누적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뭐 품사 같은 경우라든가 뭐 오후가 같은 경우, 시조 오후가 품사, 뭐 하늘은 말 것만 같은 현대소설 같은 경우 아무리 교과서가 바뀌어도 잘 안 바뀌는 문법, 잘 안 바뀌는 작품들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누적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가감없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인 만큼 무료 특강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죠. 아까 이제 특강에 대한 홍보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특강의 상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특강 품사죠.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품사 개념 완성부터 강남권 기출문제까지 다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념 학습부터 실전 훈련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수업이 있죠. 혹시 참여를 못할까봐 똑같은 수업인데 두 번으로 마련을 한 것이니까요. 이 둘 중에 한 번 가능하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두 번 다 들으실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잘 못 들었을까봐 두 번 듣게 하면 어떨까? 그 아이가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해원리 총정리로 비문학 비법 전수 말씀드렸죠. 1학기 내내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정말 주옥 같은 독해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한번 쫙 총정리를 시키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똑같은 수업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강 학생들이 막 하기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정규 수업 가기도 벅찬데 엄마 특강은 안 가면 안 돼? 그러지만 여름방학 때 다른 학원도 이런저런 특강이 많겠지만 여름방학 때 많이 시간을 좀 쏟아서 특강은
최대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을 많이 좀 달래셔서 특강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고전시가 갈래 특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적 흐름과 함께 고대가요, 고려가요까지 좀 깨어서 볼 수 있는 특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인이신 우리 문학 선생님께서 요거는 또 맡아주실 건데요. 역시 똑같은 수업 2번인데 둘 중에 한 번만 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수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실전 모의고사 특강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제가 그 미니 수능이라고 불렀었던 모의고사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떤 시간 안에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는 이 훈련이 학생들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도 이 비문학,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비문학 모의고사를 좀 풀이를 시키고, 그러니까 요 2시간에 1시간은 풀이하는 시간이 되겠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좀 설명해주는 그 해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역시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빈출 주제별 대표 시조 특강. 요거. 그러니까 주제별이라는 게 뭐 사랑, 이별, 탈로, 요 각각의 주제에 맞게 정말 시험에 빈출 시조들이 있죠. 요런 걸 선생님이 또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요런 거 학생들 잘 자료 받아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잘 가지고 있으면 뭐 활용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요 특강이 있고요. 마지막 6번째 문학 또한 학생들이 좀 문학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학의 개념어를 좀 정리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 또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까지 특강의 가지수가 많나, 이것을 준비하는 저희들도요 사실 많은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름방학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등록하시고 나면은 신청 방법은 저희들이 문자로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문자로 신청 링크 드리면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특강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기간 적어놨지만 또 등록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 학원 쪽에서 미리미리 다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등록 기간을 놓칠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국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걸쳐서 수업이 있어요. 총 7타임이 있는데요. 뭐 다 똑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1타임, 토요일 3타임, 일요일 3타임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3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각각의 수업 55분 정도 수업하고 뭐 5분, 8분 정도,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20분이 테스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3시간 20분을 학생들이 국어학원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3시간 20분,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과목을, 3가지 개성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의 국어를 학생들이 맛보는 시간이라서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생이 뭐 영어도 싫어하고 수업도 싫어하는데 국어학원 가는 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게 일단 재밌고 좋아하면 거기서부터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절대 뭐, 학생들은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재밌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은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2시에 등록을 하셨는데 어떤 주에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수업을 그 주만 오고 싶다. 전화 한 통 미리 주시면 해당 주에는 전반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감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은 꼭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원하는 시간대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저희들이 이제 수업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논술 시간에는 무조건 책을 읽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주고요. 독서 논술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논술 문제를 주면서 글을 씁니다. 이게 이제 10분,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근데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데 처음 온 친구들은 15분 정도가 좀 소요가 됩니다. 자, 아까 좀 보여드린 것처럼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도록 합니다. 아까 그 단대부중 서술형 문제 보셨잖아요.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조건대로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때 그 조건대로 긴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채점하고 첨삭해서 주면서 그 전주에 썼던 논술문에 예시 답안을 주고 그 우수 답안 베껴 쓰기까지 하도록. 그래서 한 글을 완성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글 써서 내면은 그 다음 주에 피드백 받고 우수 답안 받아서 그것을 옮겨 적기 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오기 때문에 너 제대로 읽었니? 점검하는 독서 퀴즈가 복습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점수가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재시험에도 통과가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아예 다시 듣고 필기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문법.
일단 문학을 가르칠 때 항상 1개념 한 작품, 1개념 혹은 2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법은 개념학습 정말 중요하죠. 이따가 이제 문학쌤이 나오셔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하실 텐데 문학쌤이 정말 아이들이랑 좀 공감대 형성을 잘하세요. 그래서 문학은 진짜 재밌게 가르치시는데 또 문법은 이렇게 재미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넣어줘야 한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또 문법 가르치고 계셔요. 문법이라는 문학 문법 같은 경우는 한 주에 가르친 거를 그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단대부중 문제 보셨듯이 무조건 문제에 서술형 하나씩을 풀도록.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학쌤이 단대부중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단대부중의 기출 경향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강남권의 기출 경향에 맞게 서술형 문제 하나씩 포함시켜서 복습 테스트 내고 계십니다. 자, 문학, 비문학 모두 똑같은 건 뭐냐면요. 점수가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고 재시험에도 통과를 못하면은 주중 보강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수업에 나와야 됩니다. 자, 문학 문법 모두 기본적으로 과제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완벽하게 숙지해오는 거고요. 그래야지 다가오는 주에 테스트를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문학도 똑같습니다. 자,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의 난도는 중1에서 고1까지 1년에 걸쳐서 높여가는 거죠. 자, 매주 복습 테스트 실시하고 있고요. 이하 내용은 문학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3과정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독서논술은 한 권의 책을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청소년 소설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저 선생님 이거 4번째 읽어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 저 이 책 정말 좋아해요.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책 정말 폭력적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지만 막상 이 책 읽고 주제가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또 저와 함께하는 독서논술, 아무리 많이 읽었던 책도 정말 좀 다양하게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독서논술 쪽에 오랫동안 수업을 한 만큼 또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훈민정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국내 훈민정음 전문가가 청소년을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어렵게 발굴한 책이에요. 요걸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가르칠만 하다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고 많은 책을 보다가 발굴하게 된 책인데, 이건 자랑인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하고 나서 인근 학원들에서 이 책을 막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꼭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인데, 아쉬운 거는 한글날에 맞춰서 하고 싶었지만 이제 또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좀 없어가지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문학, 비문학.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을 때는 뭐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지문을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머님들이, 어머, 우리 애가 고등학교 수준 따라갈 수 있을까? 되게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1과정 때 벌써 이제 한 달 전에 학생들에게 고1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봤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막 100점도 나오고 학생들이 정말 다양하게 자극도 받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올해 학생들의 국어 수준이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는 또 굉장히 좀 영역별로 주요 지문들을 선생님이 다루시게 됩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죠. 뭐 한용운, 유치환, 정현종,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런 중요한 작품들을 하나의 개념 찝어주면서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라는 책을 3주에 걸쳐서 볼 건데요. 이 책이 일단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학생들의 스테디셀러로 좀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든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책이 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4주 동안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4주가 좀 너무 긴 호흡이고 한 권이라도 더 읽히고 싶다는 어머님들도 계셔서 이제 요거를 또 3주에 맞게 제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긴 호흡으로 한 권의 책을 좀 꼼꼼하게 볼 거고요. 또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여름방학 수능형 모의고사, 자, 어떻게 볼 거냐면요. 필독서에서 세종대왕, 그리고 필독서에서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생물학 지문, 여기서 읽은 지문의 비문학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했었던 훈민정음 내용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읽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비문학 독해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고요. 독해 원리, 문학 개념이 활용되는 또 수능형 문제를 체험을 하면서 배웠던 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쓸모있는 지식이네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 주 죄송합니다. 제가 카프카 변신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잘못 기록을 했는데요. 요때는 제가 이제 그 박완서 씨 책을 한 권 읽힐 겁니다. 저 박완서 씨 너무 유명하시죠? 고등학교에 수록되어 있는 엄마의 말뚝 2를 읽힐 건데요. 제가 이따가 사진 이미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영역별 수업의 실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과정 독서논술 지정도서 아예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몬드, 세종, 하리하라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의 이미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설명의 자료 2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창비에서 나왔었던 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배부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현재 절판 상태고요. 다즐링이라는 출판사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 책이 나오면서 성인판과 청소년판이 갈렸어요. 근데 이제 성인판을 봤는데 청소년판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뭐 글자 크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단편이 좀 수록된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성인판보다는 그냥 청소년판 요 이미지 책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창비에서 나온 아몬드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들 이미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독서논술은 아몬드 요 어떤 책들 어떤 특성이 있는 책들인지 조금 설명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런 책들을 2주 혹은 3주 동안 읽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독서논술은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무조건 책을 읽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숙제는 과제집의 기본학습을 풀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때 제가 학생들이 읽어온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수업 시간 안에 논술문 작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은 첨삭된 원고지를 받게 되고요. 첨삭된 원고지와 함께 모범 답안을 받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문은요, 일단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어마무시해 보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애들이 어떻게 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대학 입시 논술에 실제로 나왔던 논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 형질전환 핵이식 복제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조금 어렵지만 붙들고 읽고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하면 요 논제를 이해하고 써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 2, 3년 수업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소화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논제로 대학 입시 논제랑도 직결된다는 거를 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 중학교 1학년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개요로 가이드를 주죠. 근데 학생들은 책도 읽었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개요의 가이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풀어내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논술 문제와 개요고요. 학생들이 매주 글을 쓰는 걸요 모아두셨다가 이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다가 어머님들 그 학교의 사서쌤한테 아이디 비번을 받으시면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매주 쓰는 글을 인풋해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로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학생이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기억해 두셔서 학생들이 매주 쓰는 글을 절대 버리지 않고 고등학교 입시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정성 들여서 썼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이제 잊어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좀 챙겨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요 이래요. 꼼꼼한 진선여중 여학생이었어요. 작년에 정말 필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 필기를 할 때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막 필기를 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 너무 예쁘죠. 열심히 준비한 수업인데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필기해?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다든가 뭐 수행평가 때 뭐 독서록 같은 거 쓸 때 너무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여학생들은 이게 이제 수업의 활용도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은 그걸 이제 좀 놓치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활용도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또 주지하셔서 또 챙기시면은 매주 글을 쓴다는 게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도움도 될 거고, 또 독서논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지식이 학생들이 뭐 독서록을 쓴다든가 학교 수행평가 때도 굉장히 적용할 게 많다는 거 어머님들께도 좀 공유를 드립니다. 자, 이제 문학과 비문학은 이 설명의 자료에 다 뭐 제가 적시를 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우리 문학 선생님 그리고 비문학 선생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좀 문학, 비문학 커리큘럼 그리고 과목 특징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어학원 문학 담당 강사 변혜지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3과정을 앞두고 있고 아이들이 1학기를 거의 다 이제 지냈잖아요. 1학기 동안 이제 문학 수업을 학교에서 들었을 거고, 이제 그러면 문학을 좀 쉬워, 엄마 할만해 라고 말하는 학생들과 엄마 문학이 제일 어려워, 차라리 뭐 읽는 거나 비문학이나 수학은 괜찮은데 국어가 좀 어려워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갈렸을 겁니다. 아이들이 문학이 어렵다고 말할 때, 국어가 어렵다고 말할 때 보통 어려워하는 거는 시일 겁니다. 문학이 어렵다고 말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암기가 안 됐거나, 두 번째는 이 시라는 것이 어렵거나, 세 번째는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나, 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학이 좀 어려워 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문학 좀 할만한데 조금 더 어려운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다 준비를 해둡니다. 일단은 문학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개념이 웅얼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어머님들 직유법 아시잖아요, 그죠? 직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처럼, 같이, 듯이, 인양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문학이 어려워라는 친구들은 이게 한 뭉탱이로 들려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들아, 이 시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처럼, 같이 이렇게 강조를 해줘야 아이들이 맞다, 직유법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외울 수가 있게 되고요. 문학이 좀 할만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업마다 직유법은 처럼이야, 직유법은 같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할 때도 그 친구들을 위한 심화 개념을 하나씩은 더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1주차의 감상의 관점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낮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나오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문학작품을 감상을 할 때도 이 작품 안에 있는 것들만 들여봐서 시의 주제를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시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시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뽑아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내재적 관점이다, 효용론적 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거는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 작품을 한다고 해서 기본 개념을 빼놓느냐? 아니죠. 앞에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다룬 뒤에 심화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이를테면 심상이라는 개념도, 얘들아 파랗다 하면 시각적 심상이야 라는 것도 수업에 빼놓지 않는 대신에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급 용어로는 뭐라고 불리게? 감각의 전이라고 불린다 라는 것까지 수업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잘 받아먹고 가는 거고요. 문학이 조금 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심화 개념까지 잘 얻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문학이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에 문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학습 능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수능 아니겠습니까, 어머님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학 문제에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학이 나올 때 이런 어휘를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오답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수업을 재미있게 듣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학 수업 지도하고 있습니다. 3과정 이제 여름방학이어가지고 3과정까지 애들 또 여행도 다니게 하고 조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때부터 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한두 주 놀러 가더라도 어떤 친구가 작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온라인 수업, 저기 호텔에서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몰라가지고 질문을 한다, 이런 것도 왔었거든요. 놀 때는 놀더라도 4과정에서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3과정의 이제 중요한 마인드셋 기간을 저희에게 잘 맡겨주시면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성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수업은 지금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좀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실제로 비문학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접근하기도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보통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제일 난해한 게 사실은 비문학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룰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정해진 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까,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굵직굵직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라 라고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적혀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면서 읽을까? 그리고 왜 예측은 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다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전략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이제 3과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연과정부터 수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주 수업 시간 1시간에 한 가지 전략 또는 복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첩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수많은 전략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과정부터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전략들을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강에서 보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 특강 때는 중요한 시간을 압축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연과정부터 2과정까지 얘기했던 다양한 독해 전략들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3과정의 여름방학은 전략도 전략이지만 뭐 중심으로 갈 거냐면 전문적인 내용 중심으로 갈 거예요. 독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형식적으로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똑똑해지는 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 3과정 이후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워서 학생들이 배경지식 많이 쌓고 똑똑해지면서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방향을 살짝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쪽 보시면 그 제목들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든지 관념론이라든지 듣기만 해도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긴 한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목만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문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머니께서도 잘 믿고 보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것들 많이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강 얘기를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제가 이제 비문학 독해 전략 관련돼 있는 건 앞에 과정에 대한 요약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조 수업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조 수업을 넣어놨는데 제가 느끼기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문학 작품 중에서 고전 작품을 많이 어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전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고요. 근데 시조가 이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해석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별로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무난하게 잘 풀 수 있게 그리고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양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10개 이상 작품을 2시간 안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해석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요런 표시 나오면 요렇게 읽어 나가면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해석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기 위한 워밍업 수업이니까요. 요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이 왔습니다. 교재 과제집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 과제집 매주 나가는 복습 자료, 추가 자료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과제집 안에 아까 이제 테스트지에 어휘가 들어갔잖아요. 한자도 외워야지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집 보면은 한자 어휘 쪽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 안에 문장 안에다가 한자어 넣는 거 그리고 사자성어 그리고 이제 한자까지 이렇게 과제집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종합 성적표 발송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한 과정이 종료되면 이렇게 종합 성적표로 학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또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질의응답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뭐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과목별로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뭐 내신 관련된 질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어머님들도 질의응답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